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검사들이 특히 그렇대요. 검사가 대통령이고 검사가 잘 나가는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검찰 조직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취재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의사 증원, 교사 문제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검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근데 궁금한 게 그 말씀 듣고 사실 이거 다루겠다고 하신 거 듣고는 검사가 지금 역사상 가장 잘 나가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의사, 교사, 검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자녀에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직업들을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게 지금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검사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층이랑 아래층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검사는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대통령의 친정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도 지금 말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못 말했다가 뭔가 수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윗선들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 스타 검사, 그리고 스타 검사라는 게 그 나올 수 있었던 환경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 노출을 많이 한다든지, 뭐 검사가 직접 얘기하는 게 많아진다든지, 그다음에 입법 구조나 이런 게 검사나 이런 법조인들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그게 활성화됐던 시기가 사실은 참여정부 이후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치 검사 조직을 보면은 요즘에는 그 윗선에 한동훈과 같은 그 스타 검사가 있는 그쪽과 반면에 좀 아래쪽에 있는 되게 생활형 검사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분들의 조직이 마치 두 개의 조직이 한 지붕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생경하게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정치 검사들은 잘 나가는데 정치할 생각도 없고 뭐 조직에서 일단 좀 뭔가 잘 해보고자 하는 젊은 검사들은 좀 힘들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검사들이 그동안에도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특수부라든지 공안부에 있는 그런 몇몇 검사들은 지역 근무도 잘 안 하고 서울에서만 근무하고 약간 그런 특권 계층처럼 움직인다. 하지만 나머지 80% 이상의 검사들은 생활형으로 민생 사건이나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그런 이른바 스타 검사들이 윗선에 포진이 돼 있고 생활형 검사들이 아래쪽에 포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자들이 이제 검사들이 많이 취재를 하니까요. 근데 취재하는 방식도 되게 요즘에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요즘 압수수색을 저희가 어떻게 취재를 하냐면은요. 그 전에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면은 보통은 한 수사관 4-5명의 검사 1명 요렇게 해서 주로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압수수색을 나가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점심 때까지 하면은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검사들이 내는데 원래 아주 좋은 거 먹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 그러진 못하고 이제 막 압수수색 빨리 끝내야 되니까는 김밥이나 이런 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한 5-6년 전에 취재하다가 이제 들은 게 요즘에 그 브랜드명 얘기해도 되나요? 고봉민 김밥이나 리김밥이나 이제 이런 프리미엄 김밥들이 나와서 검사들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김밥 천국 때는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몇만 한 1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커피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용도 너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를 검사 개인 돈으로 수사관들한테 주는 보통은 거예요? 이제 그런 뭐 예를 특수활동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없으면은 뭐 검사 개인 또 검사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할 텐데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검사들의 분위기는 사실은 어땠냐면은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아주 옛날 분이지만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집에 월급을 가져가 본 적이 없다 검사 시절에는 이런 식의 이제 약간 허세 비슷한 그러니까 이런 게 통용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집이 부자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특수활동비가 많았을 수도 있고 그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월급은 안 가져가고 딴 돈 가져간 거 아니에요? 뒷돈 같은 거. 그래서 제가 5-6년 전에 이제 검사님들이 이런 것도 부담이다. 정말
정말 수사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엄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불만이 정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압수수색을 가면은 아침에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일괄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침에요? 가는. 예, 그러니까 낮에 왜냐하면 먹을 거를? 예, 이제 그렇게 해야지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거 처리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먹고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비용 자체를 그러니까 검사 개인에서 이제 조직에서 좀 영수증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바꾸고 하는 시스템 개편이 생겨요. 그래서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그 벌크로 샌드위치나 김밥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보고 오늘 압수수색 나가나 안 나가나 이제 그런 취재를 하고 오늘 샌드위치 그럽니다. 들어갔다 예. 뭔가 그러니까 압수수색 원래 좀 비밀리에 하는 거죠. 미리 얘기 안 해주고 근데 샌드위치 들어갔는데 뭐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네, 근데 이제 취재하고 뭐 그게 그런 검사실의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취재 루트가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일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 위쪽이랑 아래쪽의 문화가 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 젊은 검사들이 옷을 벗는 게 진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0명 정도가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10년 차 이하 평검사라는 통계가 좀 있었어요. 90명이면 높은 거고 전부 몇 명이나 되나요 저 검사가? 검찰이 2014년 이후에 검사 수가 동결이 됐는데 한 2,000명 2,000명 정도입니다. 정도. 네. 그래서 5% 정도가 계속 그만두는. 네, 봐야 그래서 되겠네. 네. 예전에는 검사 동일체라고 해가지고 왜 그 자기 기수에서 높은 기수에서 총장이 나오면은 그 기수가 한꺼번에 옷을 벗고 이제 검사들이 옷을 벗는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또는 네. 부장 검사를 한 다음이 정관예우하기에 딱 좋거나 이럴 때여서 사실은 조금 주니어급이 된 다음에 옷을 벗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10년 차 이하에서 평검사가 MG 검사들이 옷을 벗으면서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 정도로 검사 수는 동결이 됐는데 아래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신규 임용도 로스쿨 도입 이후로는 조금 줄어든 면이 있어가지고 검사들의 인구 피라미드를 검사 조직을 그리면은 약간 역삼각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아리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이 검사 조직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가 정말로 더구나 수사나 이런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될 수 있을까? 계속 검사의 역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내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일반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MZ 사원들 때문에 요즘 뭐 부장님들 MZ 사원들 자꾸 나와가지고 걱정해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드는 의문이 그래도 총수가 2,000명으로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밑에서 나가도 숫자가 유지되니까 수사 자체는 우리 국민 입장에 수사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수사 자체 할 역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좀 그렇지가 못한 게 정부나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랑 달리 꼭 해야 될 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조직 구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양이 많으면서 그러나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아래 이제 실무 직원이나 현장 직원들이 많이 그것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무래도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 그 자체겠죠. 수사나 기소 업무겠죠. 그런데 직원들이 고령화가 그 윗선은 그러면은 어떤 걸 하냐면 결재하고 가르치고 훈수를 둔다든지 뭐 이제 아니면 좀 어려운 사건을 그 심의하고 이런 역할들을 간부급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 직원들의 고령화가 이뤄지면은 결재하고 이런 인원은 늘어나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번 정권이 들어서서 사실은 검찰이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특수수사 그것도 정치권 쪽의 특수수사가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장기화되고 이런 이유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정원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현장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아래쪽에 그 실무 인력들은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수부 수사는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원래 형사부에 한 8명, 9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력을 빼가다 보면은 형사부 하나가 막 3, 4명으로 한 부가 좀 한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요런 일까지 생겨서 지방검찰청 하나에 지방검찰청에 이제 형사부가 있고 특수부가 네네네. 있으면요. 이제 형사부에는 사건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뭐 한 몇십 건의 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부에다가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 부에다가 8에서 9명 정도는 정원이다. 그래야지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배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 특수부에서 사건이 막 돌아가면 이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미명하에 형사부에서 검사들이 데리고 가서 수사를 하는데 파견 형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형사부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잔류하는 검사가 한 3, 4명 절반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수사할 여건도 안 좋고 그다음에 그 권한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일도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일이 더 가중돼 버린 지금 이런 상황이 검찰에서는 나타났습니다.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뭐 그런 국정농단 사건 수사라든지 뭐 아니면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어떤 뭐 비자금 사건이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부에서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럼 뭐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수사를 많이 하면 뭐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아니 그건 잘못된 거야. 야당 인사를 탄압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글로 배치되는 검사가 어차피 똑같은 검사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민생을 책임지는 형사 수사를 덜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로 가는 게 그런 식으로 파견을 가는 게 옛날에는 약간 어떤 특혜 내지는 특권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스타 검사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전부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특수부 검사를 우뚝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약간 그 국민적인 지지라든지 이런 거가 결합이 된다면은 되게 좋은 예가 될 텐데요. 현재 특수부 수사에서는 조금 성과가 매우 지지부진하게 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 수사를 해도 이거를 두고 팬덤이 다르게 형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비난받고 억지 수사라는 얘기를 듣고 또 나중에는 검사들이 사법 처리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검사들의 선망이 조금 덜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부에 남아있는 검사는 남아있는 대로 힘든 거고 특수부로 간 검사 역시 이거를 막 응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검사들 스스로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게 이제 MG 검사들의 이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러면 정치적인 수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문화적으로 MZ 세대는 조금 달라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 어떤 이유인 거예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합쳐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검사들의 이런 인력 구성이라든지 검사들의 검찰 수사 역량의 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나 이런 쪽보다 오히려 일반 정부보다 대기업이랑 좀 유사한 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 정권 때마다 검사들의 조직을 흔드는 몇 가지 일이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법적으로 제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흔히 아는 뭐 검찰 수사 흔히 하는 게 명예훼손 같은 게 있는데 명예훼손은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찰이 뭐 이렇게 파생되는 수사를 한 다음에도 이게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인지 안 해야 되는 수사였는지 거기서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생기고요. 그보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검찰 내부의 그 파벌 정치가 되게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이제 한직으로 가셨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식의 파장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진천에 이제 법무연수원, 검찰연수원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서로 그 정적이라고 할까요? 서로 그러니까 진보 보수 성향의 검사들이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그쪽으로 약간 가는 그런 게 생겼었잖아요. 좌천인 거죠? 네, 좌천이죠. 근데 저희가 좌천이라고 쓰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막상 그 진천에 가서는 그렇게까지 험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게 일을 많이 하던 검사들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는 가셔서 저희는 이제 좌천 됐으면 이게 시 쓰고 요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는 않고 뭐 어떤 분은 가가지고 뭐 새로운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또 어떤 분은 가셔가지고 여기 사슴 한번 키워보겠다고 사슴 농장도 좀 만들어놨다가 보수분이 사슴 농장 만들었는데 진보분이 가셔가지고 사슴이 다 도망가서 거기 이제 고라니로 다 채우고 막 아니, 되게 그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뭐 거기서 그렇게 험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검찰의 조직에서 볼 때는 정권에 따라서 또는 수사를 거대한 수사를 한 번이나 두 번 잘못한 거에 따라서 조직이 이쪽이 확 쓸었다가 다른 쪽이 확 쓸었다가 그래서 뭐 그 조직에서 내려오던 기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이런 거를 조직이 한번 겪은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파벌 싸움을 제대로 이제 그동안 겪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더 보다 근본적인 이거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했던 그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서 검찰의 임용 체계가 모두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대기업과 검찰이 좀 비슷하게 조직 구성이 조직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채가 사라지면서 공채가 많이 사라지면서 그 인력 구조가 항아리형으로 좀 변화하는 모습이 생겼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교육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약간 형해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미투 문제 있었잖아요. 뭐 서지현 검사 사건도 있었고 검찰의 여러 가지 이런 네. 내부 조직상의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은 어떨까요? 검찰의 조직 문화가 오히려 군대보다도 더 군대스러운 그런 문화였었고 거기에서 소수인 여성들이 되게 많은 피해를 본다든지 심지어 자살하는 검사도 생기고 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쯤에 취재를 했었는데 검찰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미투라든지 괴롭힘으로 인한 순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찰 조직 문화에 가 바뀌는 원인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 문화가 변화한 결과인 것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직의 힘이 빠지고 그리고 조직원들이 자기들의 그 불합리한 면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생겼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당시에 미투나 뭐 그런 애도하는 분위기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각성이나 이런 게 정말로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것이 검찰 내부의 파벌 싸움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하는데 악용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검찰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어쩌면 기회였었는데 그거를 좀 놓쳤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직이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 자기 돈으로 사 먹는 거 당연한 거죠. 예전 같으면 무슨 스폰서 기업가가 와가지고 뭐 현장에 와서 압수수색 현장에 와서 뭐 이렇게 탕수육 사주시고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진 거잖아요. 그 뒷돈도 없어지니까 김밥 천국에서 살 걸 네 김밥에서 사면 엄청 부담되고 이런 게 이제 되게 정상화된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가요? 어때요? 힘이 좀 약해졌다는 측면도 생길 수는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은 어쩌면 그 검찰 조직 문화의 적폐가 좀 청산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합의를 이뤄서 조직 문화가 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파벌에 의해서 쟤네들은 저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는 우리가 개혁할 거야라는 뭔가 그 개혁 세력의 그런 의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그냥 보수와 진보의 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그리고 위아래가 더 그 격차는 커지고 그러면서 인재풀이나 그러니까 검찰의 인재풀이나 이런 풀 자체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저는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윤 대통령 인재풀이 너무 적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친정인 검찰에서도 보면은 돌려쓰기가 되고 있어요. 검찰이 그래도 2,000명이나 있는 건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우리 편이 있고 저쪽 편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 이런 게 만연한다면은 저희가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수긍하기가 어려운 면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파벌이라는 거는 과거의 적폐를 들춰내고 처단하고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미래의 어떤 과제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는 잘 움직이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압수수색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갈 때요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수사관이 1명이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일반 수사관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팀을 이뤄서 갑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반대로 돼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PC, 휴대폰, 네, 맞아요. 모든 전자기기가 사실은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옛날 방식에서 하나도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특수수사나 아까 그게 장기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디지털 포렌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한 명이 그걸 다 해야 되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네, 적으니까. 수사관 4명 중에서 1명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PC에 있는데. 반대로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 문화가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빨리빨리 변화를 하고 사실은 실체적인 개혁을 하려면은 그런 식의 미래를 보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여러 가지 뭐 밖에서 흔드는 것과 안에서 균열 근데 그게 양극화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식의 미래 대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압수수색 현장에 한 번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와가지고 PC를 다 들고 트럭에다 싣고 파란 박스에다 종이 딱 넣어가지고 싣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포렌식 기기 하나 가서 PC에다 딱 꽂아서 쭉 긁어가지고 착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제가 네네. 지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도적으로 로스쿨이 도입됐고 이른바 검수완박, 검경 수사권 분리 일어났고 그리고 검찰 내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니 뭐니 여러 적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래도 꽤 많이 정리됐고 지금은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세대의 검사들이 들어왔어요. 젊은 검사들이. 근데 이분들은 해야 될 일 예전하고 다르죠. 직접 수사 덜 하니까 권한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돈도 막 스폰서 받아서 쓸 수 없고 현대적인 직장인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더 뭔가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다시 새롭게 구축해 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완전히 제도를 바꿔가지고 경력직 검사, 다른 대기업들 공채 없애고 막 경력직 많이 뽑잖아요. 이제 경력직을 뽑아서 좀 더 이렇게 유연한 조직을 만들거나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게 검사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민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그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검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도 되게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조금 이럴 수 있겠다라면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봤던 게 어떤 거냐면은요. 그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이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분이 다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금융 피해자들이 한국으로 오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라고 성명을 내셨어요. 2번이나 내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한국에 와서는 이런 금융 범죄의 형량이 별로 높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 범죄 중에 제일 형량이 높은 것만 그것만 적용을 한대요. 근데 가상화폐 사기 사건인데 네. 한국에 와서는 충분히 처벌을 안 받을 것 같은 미국으로 가라라고 피해자들이. 네. 피해자들은 수억 원씩 지금 피해를 봐가지고 네네. 어떻게든 처벌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 제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법체계 보다 큰 얘기긴 하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범죄를 다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범죄라든지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에서는 100년 이상, 뭐 150년 이런 형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변제를 못 받을 거라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미국에 가서 차라리 처벌이라도 많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생활형 검사들은 예전처럼 크게 터트리는 수사라든지 재벌을 잡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 욕구가 사실은 덜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벌을 잡고 뭐 이런 거는 사실 통쾌한 일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다단계라든지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은퇴 자금 다 투자했는데 요런 거 사기치거나 뭐 요런 분들을 처벌하는 게 훨씬 더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수사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센세이션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검사가 내가 정말 큰일을 했다라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법 체계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은 큰 틀의 제도나 아니면은 법에 대해서 조금 지금 MG 검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효능감이 좀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좀 제대로 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큰 변화가 필요한데 이번 검사님이 대통령인 상황에서 될 수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다 돼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좀 미뤄두고 계속 나오실 거죠? 지금 홍희경 기자님하고 지금 3번을 했는데 의사 전공의 얘기 한 번 하고 젊은 교사들 얘기하고 젊은 검사들 얘기 3번째로 했어요. 근데 이
새 그룹, 새 집단이 사실 우리나라에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끌고 갈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끌고 가고 있는데 네. 그때 리더가 될 분들인데 그들이 몸담은 조직이 사실 형해화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지금 이 말씀 계속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선망하고 교육에서 제일 이 지향하는 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다른 데는 저는 초토화된 방증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런 불만조차 한 번 목소리도 못 내고 지금 초토화가 됐고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힘이 있는 곳이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모순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너희는 그래도 이 와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만 좀 얘기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아래에서는 목소리가 더 나오지를 않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은 더 취약계층으로 내려가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살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의료개혁 좋고 교육개혁 좋고 검찰개혁 좋은데 의료가 교육이 검찰이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작은 생선을 굽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좀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새기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예, 할까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